북한에는 돈주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망했을 때 시장을 살린 사람들, 당 간부조차 돈을 빌려 쓰는 북한의 숨겨진 권력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는 모래성보다 위태롭습니다. 불과 24시간 전, 오늘 이야기는 평양의 밤을 지배했던 한 돈주가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했던 처절한 생존 기록입니다. 저는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정거리의 60평짜리 아파트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최고급 프랑스산 꼬냑 레미 마르탱이 들려 있었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죠. 방 안은 중국에서 들여온 최신형 65인치 곡면 TV와 한국산 쿠쿠밥솥, 그리고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불렀고 뒤에서는 돈주돈의 주인라고 속삭였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저는 감수장교도소장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아니 그렇다고 착각했던 수감자였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100달러 지폐 뭉치들, 그 옆에는 당 간부들의 이름이 적힌 비밀 장부와 도장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돈으로 북한을 샀습니다. 국가가 배급을 멈췄을 때 저는 쌀을 풀었습니다. 공장이 멈췄을 때 저는 기름을 댔습니다. 당 간부들의 자식들이 유학을 갈 때 그 학비를 댄 것도 저였고 도의부 지도원의 아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싶어 할 때 그 값을 치른 것도 저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물주이자 생명줄이었고 그들은 제게 충성스런 경호원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금고에 달러가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말입니다. 거기 서라, 반동놈 잡아라.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어제 저녁 제 집 거실에서 형님 하며 술잔을 비우던 보이부 지도원 철수입니다. 내 돈으로 산 양주를 마시고 내 돈으로 산 차를 타고 다니던 그가 지금은 내 등에 총구를 겨누고 짐승몰이를 하듯 저를 쫓고 있습니다. 배신감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돈이 권력인 줄 알았지만 진짜 권력 앞에서는 그저 살찌운 돼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돈주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주의 지상락원이라는 북한 땅에서 자본주의의 괴물처럼 자라난 신흥 부자들. 우리는 시장장마당의 지배자였고 지하 경제의 제왕이었습니다. 평양의 밤은 김정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돈주들의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금피성은 사상누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탈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어리석은 자의 참회록이자 북한 정권이 철저히 숨기고 싶어하는 돈주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고발입니다. 왜 북한의 부자들은 국경을 넘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강 건너편 중국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고 강물은 검게 흐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저 앞에는 얼어붙은 두만강이, 뒤에는 총을 든 사냥개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저 차가운 강바닥에 수장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진 전 재산 100억 원보다 찢어진 주머니 속에 숨긴 이 기록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였던 제가 어떻게 평양 최고의 돈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되었는지, 그토록 화려하고도 추악했던 나의 황금시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시계를 1990년대 중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시절, 국가의 배급이 끊기자 사람들은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풀뿌리를 캐먹고 쥐를 잡아먹다 결국엔 힘없는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낙엽처럼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동지도 사회주의 조국 돈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돈을 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잔인한 진리를 저는 그때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처음엔 중국에서 헌옷가지나 양말을 떼어다 팔았습니다. 목숨을 건 밀수였지만 국경 경비대에게 뇌물로 담배 한 보루만 쥐어주면 길은 열렸습니다. 북한의 국경은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는 열쇠 구멍으로 뚫려있는 허술한 문이었습니다. 장사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옷가지에서 시작한 장사는 중국산 TV, 냉장고, 그리고 남한 드라마가 담긴 알판 CD DVD로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남한 드라마를 보고 싶어 했고 윗동네 간부들은 미제미국산 향수를 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욕망이 곧 저의 돈줄이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자 저는 평양 장마당에 큰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직접 물건을 나르지 않았습니다. 제 밑에는 수십 명이 달리기 꾸는 반책들이 있었고 저는 전화기 한 통으로 평양의 물가를 쥐락펴락했습니다. 제가 쌀을 풀면 쌀값이 내렸고 제가 쌀을 창고에 가두면 평양 시민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구경 상점은 텅텅 비었지만 제 창고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라 떠드는 북한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북한 군복을 입은 고위 간부와 양복을 입은 주인공이 마주 앉아 있고 두툼한 봉투를 건네고 간부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북한에서 돈은 곧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벌어들인 돈의 절반을 차비뇌물로 썼습니다. 보위부 반탐과장, 보안서 소장, 심지어 당 비서까지. 제 장부에는 그들의 생일, 자식들의 결혼기념일, 첩의 아파트 호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평양음대에 들어가야 하는데 피아노가 없네. 당 간부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는 곧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최고급 야마하 피아노를 트럭에 실어 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혁명동지라 불렀지만 속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았을 겁니다. 뭐 상관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을 돈 받고 짓는 경비견 정도로 여겼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혐오하면서도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기생관계였습니다. 평양의 최고급 아파트 내부, 화려한 샹들리에, 수입 가구, 그리고 남한 뉴스 채널이 틀어져 있는 대형 TV.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돈주로서의 삶은 달콤했습니다. 평양의 일반 시민들이 정전으로 암흑 속에 떨 때 제 아파트는 24시간 발전기가 돌아갔습니다. 대형 냉장고에는 소고기와 랍스터가 있었고 온수 샤워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집안에서 남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보위부가 와서 단속하냐고요? 천만에요. 단속을 나와야 할 그 보위부 지도원이 지금 제 옆에서 같이 남한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저는 늘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한 간부들이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김동무, 돈이 참 많아? 그 돈 다 장군님 덕분인 거 알지? 국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내놓을 준비돼 있겠지?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살기.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너는 그저 우리가 잠시 맡겨둔 지갑일 뿐이야.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배를 가를 수 있어. 저는 애써 그 불안을 외면했습니다.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더 깊숙이 그들과 얽히면 안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 돈탑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도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15년 겨울, 평양 전개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위층 간부가 숙청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와 연줄이 있던 돈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든든한 뒷배였던 중앙당 간부 최 부장. 어느 날 밤 그에게서 걸려오던 매일 같은 전화가 끊겼습니다. 불길한 침묵. 그것은 제 인생의 황금기가 끝나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운명의 2015년 11월. 평양의 가을은 유난히도 스산했습니다. 창밖에 은행나무 잎이 핏빛으로 물들어가던 그 무렵 제 인생에도 감당할 수 없는 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징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제 전화벨이 울리기도 전에 형님 하며 달려나왔을 보위부 지도원 철수 동무가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신호음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된 침묵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주 생활 10년차, 산전수전 다 겪은 제 육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날 밤 저는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평양 중구역에 있는 고급 식당, 일명 해당화의 밀실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제 뒤를 봐주던 중앙당 간부 최 부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표정은 제가 알던 그 탐욕스럽고 자신만만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잿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고급 꼬냑과 송이버섯 구이가 차려져 있었지만 젓가락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던 그때
최 부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장이 잔뜩 겁에 질린 톤으로 김 사장, 자네 당분간 몸 좀 사려야겠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준비해둔 두툼한 달러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이 뒤집혀서 챙겼을 그가 이번에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레를 보듯 고개를 돌리더군요. 최 부장, 이거 치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위에서 명단이 내려왔어. 명단? 저는 되물었습니다. 비사회주의 그룹바 검열 명단 말이야. 이번엔 장난이 아니야. 본보기로 몇 놈 목을 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 그런데 그 명단 맨 위에 자네 이름이 있다는 말이 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 안에 화려한 조명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사준 차가 몇 대인데, 우리가 함께 한 세월이 얼만데 나를 제물로 삼는단 말인가. 저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장 동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당 자금으로 바친 돈이 얼만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뒤에는 철수 지도원도 있고 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제 말에 최 부장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동지나 형님 같은 온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겠다는 비겁한 생존 본능만이 번들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봐 김 사장, 착각하지 마.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나? 자네는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던 지갑이었을 뿐이야. 지갑이 낡고 위험해지면 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고기를 던져줄 때는 꼬리를 흔들던 개들이었지만 고기가 떨어지자마자 저를 물어뜯으려는 늑대로 돌변한 것입니다. 최 부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제 인생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마.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잡히면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처자식까지 요덕으로 가게 될 거야. 이건 내 마지막 호의야.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달러 뭉치.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무기였던 저 종이 쪼가리들이 지금은 그저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증거물로 보였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려왔습니다. 꼬냑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지만 술은 입술을 타고 턱 밑으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보위부 조사실,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 물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을 내 아내와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화려한 밤거리,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은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불빛이 지옥불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 부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보위부 트럭이 이미 제 아파트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발레 패킹을 해둔 제 검은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아니면 은행, 아니면 친구 집,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양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 제 몸 하나 숨길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 제한,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까 전화를 받지 않았던 보위부 지도원 철수였습니다. 형님, 접니다. 철수야, 너 연락도 안 받고 대체. 형님, 지금 어디십니까? 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쪽으로 요원들이 깔렸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10년을 알고 지낸 동생인데 나를 도와주려는 걸까? 철수야,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 전 재산, 아니 내 금고 열쇠라도 너한테 줄게. 형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뒀습니다. 평양 외곽 순환구역 쪽에 빈 창고가 하나 있어요. 거기로 오시면 제가 밀항선이든 뭐든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믿을 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을 건 너밖에 없다.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차를 돌렸습니다. 순환구역의 그 낡은 창고, 예전에 밀수품을 보관할 때 몇 번 썼던 곳이었습니다.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어둠이 짙게 깔린 외곽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유경호텔의 거대한 삼각형 그림자가 마치 저를 내려다보는 저승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30분을 달려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공터. 철수의 차로 보이는 SUV 한 대가 라이트를 끈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수야. 제 부름에 차 문이 열리고 철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더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은색으로 번뜩이는 수갑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에는 저를 걱정하던 동생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대어를 낚은 사냥꾼의 비릿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님, 미안하게 됐수다. 형님 하나 잡으면 내 계급장이 바뀌는데 위린이 뭐니 그런 게 밥 먹여줍니까? 함정이었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도망치게 해주려는 게 아니라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 목숨값을 팔아 자신의 출세길을 닦으려 했던 겁니다. 분노보다 먼저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차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꼬여 진흙탕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마치 지옥의 북소리처럼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금고에 둔 달러도 숨겨둔 금괴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을 아내와 어린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잡히면 그들도 끝이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일어나 차 문을 열고 몸을 던져 넣었습니다. 뒤에서 철수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저 새끼 잡아. 타이어 쏴. 파탕. 총소리와 함께 뒷유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파편이 뒷덜미로 쏟아져 내렸지만 저는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멀어지는 철수의 모습. 그는 분한 듯 땅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이제 평양 어디에도 제가 설 곳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갈 수도, 아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이 지옥 같은 땅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철수가 보위부에 무전을 칠 것이고 곧 평양 시내 모든 도로에 검문 검색이 강화될 겁니다. 그 전에 아내와 딸을 태우고 평양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와이퍼를 켜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시간만 다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존재조차 믿지 않았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수만 달러를 주고 샀던 권력이라는 가짜 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살려달라는 비명 같은 기도를 올리며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이것이 제 화려했던 돈주 인생의 마지막 밤, 그리고 생사를 건 탈북의 서막이었습니다. 깨진 뒷유리창으로 밤바람이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울음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지만 저는 엑셀을 밟은 발에 힘을 뺄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를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그 비릿한 웃음과 총소리가 여전히 뒷덜미를 잡아채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양 시내로 다시 진입하는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이 도시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목에 찬 롤렉스 시계바늘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생사가 갈리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보위부의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고 제 이름이 적힌 수배 전단이 평양 시내 초소마다 깔리기까지 길어야 1시간. 그 안에 가족을 태우고 이 도시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경비원이 졸고 있는 초소를 지나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충 처박아두고는 미친 사람처럼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15층. 평소엔 거만하게 뒷짐지고 오르내리던 그 높이가 오늘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 하나로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쾌한 전자음 소리가 오늘따라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익숙한 집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의 안식처였던 이곳이
이제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보이브원들의 사냥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내와 그 옆에서 새끈거리는 딸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 평화로운 얼굴들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한다니.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내가 부스스 눈을 뜨며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몰골을 본 아내의 표정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양복, 헝클어진 머리, 피가 맺힌 입술. 아내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저는 다급히 아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옷 입어. 짐 챙길 시간 없어. 패딩이랑 운동화만 신어. 은주는 내가 업을 테니까 당신은 현금이랑 폐물만 챙겨. 빨리. 아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제 절박한 목소리에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움직였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상금 가방을 꺼냈습니다. 5만 달러 뭉치와 금목걸이 몇 개.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의 전부이자 앞으로 우리 가족의 목숨값이 될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자고 있던 딸아이를 포대기로 꽁꽁 싸매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가 잠투정을 하며 칭얼거렸지만 달랠 새도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딸아이의 돌잔치 사진, 그리고 한때 내 자랑이었던 대형 TV와 고급 가구들.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안녕, 내 화려했던 감호가 주차장으로 내려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차는 다시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평양 북쪽 관문인 십보초소. 평양 시민도 통행증 없이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그곳을 통과해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도로 위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마주오는 군용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비칠 때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뒷좌석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 흐느낌 소리가 제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저 멀리 초소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차단기가 내려져 있고 자동소총을 맨 군인 2명이 서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끝입니다. 저는 조수석에 놓인 달러 뭉치에서 100달러짜리 5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평소라면 담배 한 보르면 통과될 곳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 차의 뒷유리는 박살나 있었고 제 몰골은 수상하기 짝이 없었으니까요. 차를 세우자 군인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눈부신 불빛이 제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동무, 수고가 많소. 나요, 김 사장. 군인이 손전등으로 차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깨진 뒷유리와 잔뜩 웅크린 아내에게 머물렀습니다. 군인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생님, 차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이 새벽에 통행증은 있으십니까? 등줄기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당황하면 죽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아, 글쎄, 오는 길에 멧돼지를 들이받았지 뭔가. 급한 사업 때문에 신의주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자네 알잖아? 내 뒤에 최 부장 있는 거. 지금 최 부장님이 급하게 찾으시는 물건이 있어서 그러네. 저는 쥐고 있던 500달러를 군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군인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군관 월급의 10년치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인연보다 강한 것은 돈입니다. 군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돈을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차단기를 올리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00미터로 멀어지는 초소 불빛을 확인하고 나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1차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마자 도로는 엉망이었습니다. 아스팔트는 곳곳이 패여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딸아이가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가 급히 아이 입에 젖을 물렸지만 공포에 질린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뒤쪽 산모퉁이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일반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거침없이 질주해오는 저 속도, 그리고 지붕 위에서 번쩍이는 경광등의 붉은 불빛, 보위부 추격조였습니다. 철수가 기어이 냄새를 맡고 따라붙은 겁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뒤에 차가 와요. 나도 알아. 꽉 잡아. 저는 미친 듯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빛보장도로 위에서 차체가 춤을 추듯 요동쳤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자갈밭을 갈았습니다. 뒤따라오는 차와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차는 신형 SUV였고 제 벤츠는 세단인데다 뒷유리까지 깨져 바람의 저항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앞에 가는 벤츠 승용차. 당장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반복한다. 당장 멈춰라. 발포하겠다는 말에 머리카락이 쭈뼛 섰습니다. 놈들은 저를 생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뇌물 장부를 덮으려면 저라는 증거를 없애는 게 가장 깔끔했으니까요. 탕. 경고사격도 없이 실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트렁크 쪽에 퍽하고 총알 박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제발. 눈앞에 굽이진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물건을 나르던 달리기꾼들에게 들었던 지름길이 생각났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나무꾼들만 다니는 좁은 임도였습니다.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차가 기우뚱하더니 도로를 벗어나 숲을 속으로 처박히듯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차체를 사정없이 긁어대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뒤따라오던 보이부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끼익 소리를 냈지만 놈들은 이 좁은 길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야 했습니다. 라이트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에만 의존해 차를 몰았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숲속. 왼쪽은 절벽, 오른쪽은 숲. 조금만 핸들을 잘못 꺾어도 우리 가족은 그대로 황천길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덜컹, 쾅, 바위에 하부를 들이받는 소리가 났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굴러갔습니다. 뒤쪽 도로에서 놈들이 쏘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숲을 이리저리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우리를 찾으려는 악마의 눈동자 같았습니다. 우리는 숨죽여 그 빛을 피했습니다. 엔진 소리마저 놈들에게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30분 같은 3분을 달렸을까? 숲이 끝나고 낯선 국도가 나타났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를 잇는 구불구불한 옛길이었습니다. 살았다. 일단은 따돌렸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놈들은 무전을 칠 것이고 주요 길목마다 검문소가 설치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큰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차라리 걷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험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기름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으로 국경까지 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돈도, 기름도, 시간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평양을 탈출했다는 안도감은 잠시뿐 앞으로 펼쳐질 수백 킬로미터의 도주로가 까마득한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아내의 얼굴. 하지만 아내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어깨를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그래, 가자.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반드시 살아남는다. 저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우리의 낡고 부서진 벤츠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는 북쪽을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인근 산자락,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벤츠는 진작에 기름이 떨어져 깊은 골짜기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화려했던 내 인생의 상징이 고철 덩어리가 되어 숲속에 버려지는 걸 보면서도 아쉬워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다리만이 유일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잡히다 못해 터져서 양말이 피와 진물로 엉겨 붙었습니다. 아내는 탈진해서 걷기조차 힘겨워했습니다. 등 뒤에 딸아이도 배가 고파 칭얼거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가져온 비상식량은 바닥났고 계곡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옷은 나뭇가지에 찢겨 걸레 조각이 되었고 평양 돈주의 귀티는 온데간데 없이 영락없는 꽃제비거지 꼴이 되었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예전에 밀무역을 하러 자주 드나들던 곳이라 지리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돈다발을 뜬 큰손이 아니라 현상금이 걸린 사냥감이니까요.
마을 곳곳에는 거동 수상자 신고하면 포상금 쌀 100kg 같은 붉은 글씨가 섬뜩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평양을 떠나기 전 비상연락망을 통해 접선하기로 한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오소리라고 불리는 자였는데 돈만 주면 귀신도 속여서 강을 건너게 해준다는 소문난 밀수꾼이었습니다. 접선 장소는 마을 외곽에 버려진 흉가였습니다. 폐가 아는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오소리 동무?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성냥불이 확 켜지며 사내 셋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운데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가 오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예전 비즈니스 할 때 보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뱀의 눈빛이었습니다. 김 사장, 몰골이 말이 아니네? 평양에서 떵떵거린다더니 꼴이 이게 뭐야? 오소리가 킬킬거리며 웃자 옆에 있던 덩치 큰 부하들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우리를 포위해왔습니다. 아내가 겁에 질려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와 딸을 등 뒤로 감추며 품속에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소리 동무, 약속한 돈 가져왔어. 5만 달러. 강만 건너게 해주면 이거 다 주겠어. 그리고 한국 가서 성공하면 2배로 갚으리다. 돈을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오소리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일어섰습니다. 이봐 김 사장,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당신 목에 걸린 현상금이 얼만지 알아? 당신을 보위부에 넘기면 포상금도 받고 그 돈 가방도 우리가 챙기면 그만이야. 굳이 위험하게 강 건너게 해줄 필요가 없잖아. 함정이었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마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 상도덕도 없나. 제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제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다 드릴게요. 제발 목숨만은. 아내가 놈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평생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던 귀부인 같던 내 아내가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끄러워, 이년아. 놈 하나가 아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나뒹굴었습니다. 딸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놈들이 돈 가방을 집어들고 우리를 묶으려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손 치우지 못해. 이 날강도 놈들아. 폐가 밖에서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멈칫하며 입구를 쳐다봤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군복에 털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멧돼지 잡을 때 쓰는 낡은 엽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늙은이는? 미치광이 박영감 아냐? 오소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꺼져. 이 냄새나는 영감탱이야. 총알 맛보고 싶어? 하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철컥. 노인이 엽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그 소리가 폐가 안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미치광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를 띤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미친 건 맞아도 총은 안 빗나간다. 오소리 내놈 머리통 날리는 건 일도 아니지. 당장 그 돈 가방 내려놓고 꺼져. 셋셀 동안 안 꺼지면 다 쏴 죽인다. 하나, 오소리와 놈들이 주춤거렸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게다가 총구는 정확히 오소리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돈 욕심도 목숨보다는 못했습니다. 제기랄, 재수 없게. 가자. 놈들은 침을 뱉으며 돈 가방을 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놈들이 사라지자 노인은 총을 내리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좀 벌었을 때 국경시장 바닥에서 구걸하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술김에 기분이 좋아 쌀 한 가마니 값을 툭 던져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푼돈이었지만 그에게는 생명줄이었던 모양입니다. 김 사장, 살아있었구만. 노인이 거친 손으로 제 피투성이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영감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 내 자식들 다 굶어 죽고 나 혼자 죽으려던 날 자네가 던져준 돈으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살았네. 언젠가 자네가 이 꼴이 될 줄 알았지.
돈 냄새 맡고 몰려든 파리떼는 똥 냄새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법이야. 노인은 우리 가족을 자신의 토굴로 데려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숯을 굽던 가마터였습니다. 따뜻한 옥수수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사흘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으로 산 벤츠도 롤렉스 시계도 저를 구하지 못했지만 15년 전 무심코 베푼 작은 선행이 제 가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김 사장, 여기 있으면 안 돼. 날 밝으면 오소리 놈들이 보이부를 끌고 올 거야. 오늘 밤 당장 강을 건너야 해. 노인은 바닥을 뜯어내더니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만강 수심이 얕은 곳과 경비병 교대 시간이 적힌 지도였습니다. 내 아들놈이 살아서 강 건널 때 쓰려고 그려둔 건데 아들놈은 못 쓰고 갔어. 자네가 쓰시게. 노인은 지도와 함께 자신의 낡은 나침반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살아서 부디 사람답게 살게. 저는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영감님, 이 은혜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갚긴 뭘 갚아. 가서 잘 살면 그게 갚는 거지. 어서 가. 달 지기 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돈주 김 사장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장이자 자유를 찾아가는 인간 김 아무개뿐이었습니다. 노인이 가르쳐준 새길을 따라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강물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검은 물만 건너면 지옥 끝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멀리서 군용 트럭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소리 놈들이 결국 신고를 한 겁니다. 뛰어, 강으로 뛰어. 해가 터질 것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둑의 마른 갈대숲에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와 사나운 셰퍼드들의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소리 놈들이 기어이 국경 경비대에 우리 위치를 불어버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시커먼 어둠 속에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는 얼어붙은 두만강뿐이었습니다. 강폭은 불과 100m 남짓, 평소라면 돌멩이 하나 던지면 닿을 거리였지만 지금 저곳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금은밤, 강 위로 매서운 칼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왔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의 강물은 꽝꽝 얼어붙어 있었지만 곳곳에 숨겨진 살얼음 구멍과 경비병들의 총구는 언제든 우리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손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대기에 쌓인 딸아이를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아이는 혹한의 추위에 지쳐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욕심으로 쌓아 올린 부귀영화가 결국 내 자식을 이 차가운 강판 위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보,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는 짐승이 되는 거야. 숨소리도 내지 마. 기침이 나와도 참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허리춤을 놓치면 안 돼. 만약에 총소리가 들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해. 알겠지? 아내는 핏기 없는 입술을 깨물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평양 사모님의 나약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도끼만이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대숲을 빠져나와 얼음판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쩍 얼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바짝 엎드려 배를 깔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패딩을 뚫고 백가죽으로 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톱이 얼음에 긁혀 깨지고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1m, 2m, 거친 얼음 바닥을 팔꿈치로 찍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고요함이 공포를 더했습니다. 사방이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강 건너 중국 땅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 멀리 초소에서 경비병들이 나누는 담배 피우는 소리,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들은 따뜻한 날로 옆에서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는 살기 위해 이 차가운 얼음 바닥을 기고 있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강이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슉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펑 하고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한 빛이 강 위를 덮쳤습니다. 붉은색 조명탄 불빛이 하얀 얼음판에 반사되어 눈이 멀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의 검은 그림자가 얼음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멈춰.
강둑 초소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각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아내가 읍 하고 짧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더 이상 기어갈 수 없었습니다. 은밀한 잠입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속도전이었습니다. 뛰어, 여보, 뛰어. 저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손목을 잡아채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탕, 파타탕. 자동소총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핑, 핑.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선명했습니다. 퍽, 퍽. 발밑에 얼음판에 총알이 박히며 얼음 파편이 얼굴로 튀어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잡히면 끝장이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딸아이가 경기 들린 듯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경비병들에게는 더 확실한 표적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제게 꺼지지 않는 엔진과도 같았습니다. 와락, 앞서 달리던 아내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멈춰서서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빨리. 아내의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아내는 고통을 참고 다시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군견을 앞세운 추격조가 강둑을 내려와 얼음판 위로 달려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놈들의 서치라이트가 우리 등을 집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광대처럼 죽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50m, 30m. 중국 땅이 코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가 쪽은 얼음이 얇았습니다. 우지끈, 제 오른쪽 발이 얼음을 뚫고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강물이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발을 빼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강물 속으로 사라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마지막 10m. 총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제 귀 옆을 스친 총알이 아내의 패딩 깃털을 날려보냈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중국 쪽 강둑 비탈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진흙투성이의 비탈길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고 기어올랐습니다. 흙이 무너져 내리고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혔지만 우리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팡, 팡. 마지막 총성이 허공을 갈랐지만 우리는 이미 사선을 넘은 뒤였습니다. 강둑 너머 덤불숲으로 몸을 굴려 들어갔습니다. 억새풀이 우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숨을 죽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북한 경비병들의 욕설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그들은 국경을 넘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등 뒤에 딸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지만 콧김은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흙바닥에 누워 하염없이 떨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조명탄의 잔해가 붉은 연기를 내뿜으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북한 땅.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서 있었던 곳이자 제 모든 과거가 묻혀있는 곳. 저곳에 내 100억 재산이 있고 내 화려했던 벤츠가 있고 나를 배신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남은 건 벗겨진 신발 한 짝과 피투성이가 된 두 다리, 그리고 품에 안긴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양의 60평 아파트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실 때도 느끼지 못했던 벅찬 감정이 이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숨 쉴 수 있다는 해방감.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입술로 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안녕, 내 지호가. 안녕, 내 가짜 천국아.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러 간다. 중국 땅 갈대숲에서 맞이한 그날의 아침에는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눈부셨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이어진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도피 생활, 라오스 정글을 헤치고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은 또 다른 죽음의 고비였지만 이미 자유의 맛을 본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살던 60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좁은 집입니다. 거실에는 65인치 최신형 TV 대신 작은 중소기업 TV가 놓여 있고 주차장에는 검은색 벤츠 대신 10년 된 중고 경차가 서 있습니다.
제 손목에는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 대신 10,000원짜리 전자시계가 채워져 있고 금고에 가득했던 달러 뭉치 대신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가 책상 위에 쌓여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한때 평양 시내를 주름잡던 돈주 김 사장이 남한에 와서 월급쟁이로 전락했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의 저는 돈의 주인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돈의 노예였습니다. 잠을 잘 때도 베개 밑에 단검을 숨겨둬야 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몰수당할 수 있는 작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감옥에 갇혀 사료를 먹으며 살찌워지는 돼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루를 계획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으로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들어갈 때 아내와 딸이 웃으며 반겨주는 그 평범한 저녁 식탁. 그곳에는 도청 장치도 감시원도 뇌물을 요구하는 간부도 없습니다. 제가 번 돈은 온전히 저와 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쓰입니다. 비록 액수는 적을지라도 이 돈에는 자유라는 가치가 담겨 있기에 평양의 100억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에 제 돈의 진짜 주인이 된 것입니다. 가끔 술 한 잔 기울이며 북한 쪽 하늘을 바라볼 때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동료 돈주들이 생각납니다. 여보께들 듣고 있는가? 자네들은 지금도 밤마다 금고를 열어 달러를 세며 안도하고 있겠지. 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먹이며 내일은 더 큰 돈을 벌 거라고 꿈꾸고 있겠지.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들이 쌓아 올린 그 금빛 성은 모래성일 뿐이네. 파도는 이미 밀려오고 있어. 김정은 정권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면 자네들의 돈도 명예도 목숨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걸세. 나를 배신했던 철수야. 그리고 최 부장. 너희는 내 돈을 뺏고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한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이곳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너희는 여전히 그 거대한 감옥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사랑하는 북한 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 바로 자유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나와 이렇게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차가운 두만강 얼음 밑에서도 봄이 오면 강물은 흐르듯 북한 땅에도 언젠가 반드시 자유의 봄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겪은 이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 단순히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저 북쪽 땅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의 땅에서 숨쉬는 이 공기의 달콤함을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의 돈주, 아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시민 김 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북한의 어둠을 밝히는 거대한 등불이 됩니다. 더 생생하고 충격적인 북한의 실상을 알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